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교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재입니다. 네,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된다는 거, 이제 우리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너무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니까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결국에는 연말에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맘때쯤 되면은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이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지는데요. 어렵게 시간을 내서 병원을 방문한다 하더라도 검진 항목이 워낙 많아서 또 꼭 필요한 항목이 어떤 건지 몰라서 건강검진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검진 때 알아봐야 할 질환과 그런 검사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분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연말이 되면 미뤄두었던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곤 한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은 해마다 늘어 2018년에는 69%를 기록했다. 건강검진을 받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 같은 심뇌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을 조기에 발견해서 조절과 치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암검진을 통해서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입니다. 건강은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건강검진에 대한 궁금증도 많아지고 있다. 특히 검사 전 주의사항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데 그중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꼭 금식을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시행하는 혈액검사 중에 당뇨병을 진단하는 데 필요한 혈당은 최소 8시간 이상 금식한 상태에서 측정을 해야 하고 이상지질혈증을 진단하는 데 필요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12시간 이상 금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부 초음파는 식사를 할 경우에 담낭이 수축되고 장가스가 생길 수 있고 내시경 검사에서는 식사를 할 경우에 음식물에 의해서 영상이 가려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가 어렵습니다. 건강검진 시 가장 많이 하는 검사 중 하나는 내시경 검사. 검사 시 신체 내부로 삽입해야 하는 관이 불편해 수면 내시경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혹시 수면 내시경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지도 환자들이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다. 진정내시경은 수검자의 불안과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호흡이 떨어져 저산소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70세 이상의 고령이나 전신 상태가 안 좋은 사람, 심장질환, 폐질환의 과거력이 있는 사람은 일반 내시경을 권합니다. 그리고 치아가 안 좋은 상태인 경우에도 치아 손상의 위험성이 있어 치과 치료를 먼저 받은 후에 검사를 받거나 일반 내시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진정이 되지 않고 심한 몸부림을 치는 것을 역설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심한 역설 반응이 있던 사람도 일반 내시경을 권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건강검진.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최원석 과장과 함께 건강검진 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검사의 궁금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국가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연도에 좀 잘 챙겨서 받으면 좋은데 아직까지도 수검률이 70%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사는 게 바빠서 또 잘 알지 못해서 검진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 이 시간 건강검진이 왜 중요한지 또 어떤 검사들이 필요한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좀 귀 기울여서 듣고 가자 이렇게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소개해드렸던 최원석 과장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원래 저희가 병원이라는 곳이 이제 아파야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가 최근에는 아프기 전부터 좀 가서 검진을 받아야 된다라고 인식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네, 건강검진이라는 것은 건강검진 기본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건강 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의학적 검진을 받는 것으로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이 생기면서 일부 사업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정기 건강진단이 시작되었고 1960년대부터 민간 의료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종합건강진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977년 의료보험이 출범하면서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을 통해서 건강진단을 받을 기회가 생겼고
1995년부터 200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 암검진이 시작돼서 국가검진체계가 구축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건강검진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국가건강검진 체계가 제정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비교적 의료 체계가 잘 잡혀 있는 나라로 좀 되어 있는데요. 검진도 무료로 받을 수가 있고 또 직장에서는 의무적으로 검진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 정도면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성인 건강검진은 먼저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과 그 이외에 민간 건강검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급여로 제공되는 일반검진과 생애전환검진, 암검진이 있고 그 이외에 건강보험으로 포괄되지 않는 집단에 대해서도 담당 부처와 지자체 예산을 써서 제공하는 건강검진 사업이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근로자 건강검진, 그리고 국방부의 군장병 건강검진 등이 있습니다. 민간검진으로는 개인들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추가로 급여 외 항목을 검사하는 경우와 국가건강검진과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받는 종합건강검진, 민간기업이나 조직, 단체들이 후생복리 차원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 등이 있습니다. 네, 이제 건강검진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도 좀 궁금한데요. 언뜻 생각할 때는 그 심각한 질환들을 좀 미리 발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있지만 더 큰 또 목적이 있다고요. 네, 다음 그림을 보시면 2015년 사망률 자료로서 암이 27.9%로 1위,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심내혈관 질환이 24.8%로 2위로 나타납니다. 건강검진을 받는 궁극적인 목적은 암과 심내혈관 질환의 사망률을 낮추는 것입니다. 암검진은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를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심내혈관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비만입니다. 다음 그림에서처럼 질병이 걸려 있지만 증상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질병 발현전 단계에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심내혈관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의 목적입니다. 네, 그런데 검사 항목도 워낙 많고 또 나이대별로 다르고 또 성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검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검사 항목마다 검사를 통해서 보려는 목적이 다른데요. 검사들의 이름이 생소하기도 하고 내용도 많다 보니까 주로 나이대나 몸 상태에 맞지 않는 검사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심혈관 질환이 크지 않은, 비만하지 않은 젊은 수검자가 심혈관 위험인자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시거나 젊은 남성분들이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검사를 받으시는 것 등입니다. 네. 그리고 혈액 검사 중에서 다양한 검사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특별히 문제가 없는 내용인데도 과도하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각 질환별로 좀 어떤 검사들이 필수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뭐 워낙에 이제 많기 때문에 전체를 다 훑을 수는 없지만 질환별로 나누어서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심내혈관 질환입니다. 이 혈관 질환이 굉장히 또 무서운 질환이죠. 네. 다음 그림을 보시면 다음 그림은 2017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망 통계인데요. 암을 제외한 주요 만성질환 중에서는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심장질환이 첫 번째, 뇌출혈, 뇌경색 같은 뇌혈관 질환이 두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순환기계 질환의 총 진료비가 8조 원으로 총 암 진료비보다 더 많고요. 장애 인구가 증가하는 등 사회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흡연, 음주 등의 생활습관 교정과 함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같은 위험인자의 적극적인 교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도 언급해 주셨지만 그 심뇌혈관 질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고혈압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정상혈압은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가장 낮은 최적의 혈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정상혈압보다 조금 더 높은 혈압 중에서 약물 치료를 했을 때 효과가 있는 기준 이상의 혈압을 고혈압이라고 정의하게 되는데요. 네. 2018년 고혈압 진료 지침에 따르면 정상혈압을 수축기 혈압 120mmHg 미만, 그리고 이완기 혈압을 80mmHg 미만, 그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할 대로 정의하고 있고요.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 90mmHg 이상 중 한 가지만 만족하여도 고혈압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16년에 30세 이상 성인들의 이제 고혈압 유병률은 29.1%이고 이 중에 이제 남성이 35%, 여성이 22.9%로 남성이 조금 더 많은데요. 대신에 이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를 보면은 고혈압 유병률이 65.2%인데 이 중에서 여성이 67.7%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고혈압이 발생하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걸까요? 네, 고혈압은 혈관 안에 있는 혈액의 압력이 높아진 상태인데요. 높아진 혈압이 혈액벽을 계속 자극을 줘서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혈관벽이 계속 자극을 받다 보면 혈관이 탄력성을 잃을 수도 있고 터질 수도 있게 되는데요. 고혈압은 혈액이 갈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몸의 장기 중에서 피가 많이 가는 곳이 뇌랑 신장 그리고 실제로 피를 온몸으로 보내주는 엔진의 역할을 하는 심장입니다. 이런 고혈압이 궁극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 및 사망 위험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한국 남성에서 뇌졸중 같은 뇌혈관 질환과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허혈성 심장 질환이 어떤 원인으로 생기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뇌혈관 질환의 경우에는 고혈압의 기여 위험도가 35%로 가장 높은 원인이고요. 허혈성 심장 질환에서도 21%로 흡연에 의해서 두 번째로 중요한 원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 혈압이 140에 90 이상인 사람이 130에 85 미만인 사람에 비해서 뇌혈관 질환은 2.6배, 관상동맥 질환은 2.5배 더 높았고 혈압이 180에 110 이상인 경우에는 그 5배까지 그 위험도가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수축기 혈압을 10mmHg 낮추는 것만으로도 뇌졸중의 발생이 41% 감소하기 때문에 고혈압을 미리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고혈압의 위험성이 이제 워낙 강조됐기 때문에 필수 검사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고혈압이 진단이 되면 추가적인 검사가 또 필요하죠. 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질환들이 예전에는 성인병이라고 얘기하는 질환들이었었는데요. 결국 여러 가지 잘못된 생활 습관에 축적이 되면서 이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이 진단된 경우에 다른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를 동반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다른 위험인자가 동반된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혈압을 조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혈압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기본 검사에서 심장 손상의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심전도나 흉부 엑스레이, X선 검사를 시행할 수가 있고요. 신장 콩팥의 그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나 혈뇨가 나오는지 검사합니다. 혈액 검사는 동반된 다양한 질환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할 수 있는데요. 당뇨나 이상지질혈증, 빈혈, 통풍, 신장질환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조금 더 정밀하게 심장이나 혈관, 신장 그리고 눈의 손상을 확인하는 검사들이 있는데요. 심장 초음파나 경동맥 초음파, 발목 위팔 혈압지수, 안저검사 등의 검사들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당뇨병입니다. 이 당뇨병도 혈관 건강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겠죠? 네, 당뇨병도 여러 기전에 의해서 높아진 혈당이 혈관 세포에 손상을 주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당뇨병에서 흔하게 생기는 주요 합병증이 신장에 손상을 주는 만성 신장병증, 말초혈관에 문제를 일으켜서 생기는 당뇨족, 그리고 눈의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는 당뇨병성 망막병증입니다. 그리고 당뇨병 환자의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은 심뇌혈관 질환인데요. 당뇨병이 있는 사람에서 남성은 2배에서 3배, 여성은 3배에서 5배의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네. 네, 국내에서 발표된 연구에서는 심뇌혈관 질환 병력이 없던 사람에서 당뇨병 환자를 11.1년간 추적 관찰을 했었는데요. 이 중에 24.2%, 약 4분의 1 정도에서 심혈관 질환이 발생을 했다고 하고요. 심혈관 병력이 있었던 사람에서는 한 절반 정도, 49.1%에서 3년 이내에 다시 심뇌혈관 질환이 발생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당뇨병이 이제 심혈관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떤 검사들이 필요할까요? 네, 당뇨병이 있는 모든 환자들에게 심혈관 질환에 대한 선별 검사를 하는 것은 아직까지 좀 논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의 검사는 그 위험도에 따라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표를 보시면 증상이 없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적은 사람에서는
운동 부하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권고하고 40세 이상의 환자에서는 관상동맥 칼슘 시트를 권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악화되는 흉통 같은 전형적인 협심증 증상이나 심전도 검사에서 큐파가 관찰될 경우에는 스트레스 심장 스캔이나 스트레스 심초음파 검사, 관상동맥 CT혈관 조형 촬영 등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협심증 증상이 아닌 또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관상동맥 CT혈관 조형 촬영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당뇨병도 모든 혈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다른 말초혈관 질환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발목 상완지수 검사나 도플러 초음파, CT 혈관 조형술, 자기공멸 혈관 조형술 등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알아볼 질환은 이상 지질혈증입니다. 사실 뭐 고혈압이나 당뇨병은 좀 많이 듣기도 했고요. 어떤 일정 수치들은 좀 기억을 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상 지질혈증 같은 경우에는 좀 확인해야 되는 수치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상 지질혈증은 혈관 안에 있는 기름 성분들이 혈관 안에 찌꺼기를 만들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네. 이상지질혈증을 진단하는 데는 크게 4가지 수치를 같이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총 콜레스테롤이랑 고밀도 지질 단백질인 HDL 콜레스테롤, 그리고 저밀도 지질 단백질인 LDL 콜레스테롤, 그리고 이제 중성지방 이렇게 4가지 수치를 같이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전에는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가지고 치료를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많은 연구가 있으면서 심혈관 질환이랑 가장 관련이 많은 수치가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이제 밝혀지면서 네. 최근 치료 목표는 이제 LDL 콜레스테롤 조절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심혈관 질환 위험성을 오히려 낮춰주는 이제 수치도 있는데요. 이게 HDL 콜레스테롤입니다. 네. 그래서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일정 기준보다 높으면은 그 약물 치료를 결정하는 위험 요인 한 가지를 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수치인 중성지방도 혈관 질환이랑 관련이 많은데요. 중성지방은 그 검사하기 전에 음식 섭취를 어떤 걸로 하느냐에 따라서 변동이 크기 때문에 이상지질혈증 그 수치를 확인하기 전에 반드시 12시간 이상 금식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럼 검사했을 때 어떤 수치들을 확인하면 좋을까요? 이상지질혈증을 어떻게 치료할지를 결정할 때는 그 혈액 검사 수치랑 그다음에 심혈관 위험 인자를 그 같이 고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각 혈액 검사 결과에 따른 적정 수치를 나타낸 표입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수치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100 이하일 때 적정 수치이고요. 130 이하일 때까지가 정상, 160 이상일 때는 높다고 나와 있는데 그 다음 그림에서처럼 그 심혈관 위험 인자가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환자군을 초고위험군, 고위험군, 중등도 위험군, 저위험군으로 나누게 되고 어느 수치부터 이상지질혈증 치료를 해야 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관상동맥 질환, 뇌졸중, 말초동맥 질환이 동반된 경우에는 초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하게 되고요. 경동맥 초음파에서 협착이 나타나거나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표가 있는데요. 다음 표는 심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인자입니다. 나이, 관상동맥 질환의 가족력, 고혈압 여부, 흡연, 콜레스테롤 수치의 위험 인자 개수에 따라서 이상지질혈증 치료 계획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이제 다음은 비만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뭐 비만을 질환으로 보진 않았는데 최근에는 또 하나의 질환으로 보고 있죠. 네, 비만은 체중과 체지방이 증가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소비되는 에너지에 비해서 과도하게 에너지를 섭취했을 때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도 유전 질환이나 선천성 질환, 신경 내분비계 질환 등의 원인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비만은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심뇌혈관 질환 발생의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가 있고 관상동맥 질환이나 뇌졸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검진할 때 비만은 어떤 방법으로 체크를 하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는 비만은 체중에서 키를 2번 나누는 체질량 지수를 기준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 표를 보시면 한국인에서는 체질량 지수 23에서 24.9까지가 비만 전 단계고요. 25가 넘어가게 되면 비만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허리둘레를 기준으로 한 복부 비만도 심혈관 질환이랑 관련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남성의 경우에는 허리둘레 90cm 이상,
여성의 경우에는 85cm 이상일 때 복부 비만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체지방 분포나 내장지방 분포를 평가하는데 생체 전기 저항 분석법이랑 이중에너지 엑소선 흡수법 그리고 복부 지방 CT 검사를 통해서 다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 확인하면 좋은 질환과 그런 또 검사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시행해 볼 만한 이런 검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검사는요, 이 맥파 전달 속도와 발목 상완 지수입니다. 이제 검사 명도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어떤 검사일까요? 네. 맥파 전달 속도와 그다음에 발목 상완 지수는 그 동맥 경직도라는 거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동맥 경직도라는 거는 혈관의 탄력성이 감소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동맥경화가 진행됐는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맥파 전달 속도라는 거는 심장이 수축을 하면 그때 이제 파동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파동이 혈관에 전달되는 속도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경동맥에서 그 요골동맥 혹은 대퇴동맥까지의 거리를 이제 도달한 시간으로 나누어서 이제 속도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 노화가 된다거나 혈관의 탄성이 변한다거나 고혈압이 지속되면서 혈관이 딱딱해지면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수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고혈압의 관리에서 이제 표적장기가 손상되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한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맥파 전달 속도가 초당 5에서 7m 정도인데 만약에 초당 12m 이상 증가됐을 때는 표적장기 손상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적극적인 혈압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발목 상완 지수는 발목의 그 수축기 혈압을 그 팔의 수축기 혈압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측정을 하는 건데요. 대동맥과 다리혈관에 막힌 정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수치가 낮을수록 대동맥과 다리혈관의 죽상동맥 경화로 인한 그 혈관의 막힘 정도가 심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발목 상완 지수가 0.9보다 낮게 측정이 됐을 때는 말초동맥 질환을 이제 의심을 하고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경동맥 초음파 검사도 유용하다고요. 네, 경동맥 초음파는 초음파를 통해서 총 경동맥의 중간 정도부터 내경동맥까지를 확인하는 검사인데요. 네. 혈관이 좁아져 있는지 아니면 죽상동맥성 이제 병변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네,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다음 그림에서 이제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총 경동맥이고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 내경동맥이라는 데인데 이제 거기에까지의 병변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경동맥 내막의 두께가 심뇌혈관 질환 발생의 위험인자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경동맥 내막 두께가 이제 1mm 이상일 때는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도가 올라간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찌꺼기로 보이는 경동맥 플라크라는 게 있는 경우에도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이제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경동맥 내막 매질 두께가 0.9mm 이상이거나 경동맥 플라크가 존재한다면 위험성을 평가를 하게 되고 그 이상지질혈증이나 고혈압, 당뇨병 같은 기저질환이 있다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관상동맥 석회화 CT입니다. 이 검사로는 어떤 점들을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 관상동맥인데요.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는지 아니면 찌꺼기가 있는지를 보는 가장 좋은 검사는 이제 혈관 조영술이라는 검사입니다. 근데 혈관 조영술이라는 검사는 혈관을 통해서 이제 관을 심장 혈관까지 넣어야 되는 검사이기 때문에 그 위험도가 있는 검사입니다. 네. 네. 이제 다음 그림에서 보시면은 그 이제 심장 혈관에 있는 석회화 정도를 이제 측정하게 되는 이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그런 석회화라는 건데요. 아,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네. 관상동맥 칼슘 수치가 이제 무증상의 죽상 경화증을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상동맥 칼슘 측정이라는 거를 이 하얀 게 얼마나 많은지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점수로 나타냅니다. 그 점수를 아가츠톤 점수라는 이제 관상동맥의 칼슘 침착으로 인한 석회화 병변이 얼마나 많은지를 이제 판단하는 이제 점수인데요. 네. 이제 2013년에 이제 미국 이제 심장학회에서 이제 관상동맥 칼슘 수치가 300 이상 올라갔을 때 그 고지혈증 치료를 고려하라고 권고를 했고 유럽에서 이제 고혈압 심장학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이쪽에서도 관상동맥 칼슘 수치가 이제 심장 혈관 질환이 발생 예측을 5에서 10% 정도 반영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심장 혈관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침습적이지 않으면서 방사선량도 적은 이제 심장 혈관 CT를, 심장 칼슘 CT를 권합니다. 네. 네, 다음은 뇌 MRI와 MRA입니다. 뇌 질환은 워낙 심각한 질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꼼꼼하게 보고 싶은 환자들이 많은데 그때 좀 유용한 검사라고요. 네, 아직까지 뇌 MRI와 이제 MRA를 심뇌혈관 질환의 질환 예방을 위해서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이제 시행하라는 권고안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제 몇 가지 질환은 무증상 성인에서 발견되었을 때 적절한 치료를 함으로써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을 이제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첫 번째가 MRI에서 발견되는 대뇌 백색질병변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대뇌의 실질이 하얗게 변하는 이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이것이 이제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치매를 포함한 여러 가지 노인성 질환이랑 관련이 있게 됩니다. 특히 뇌 미세혈관의 죽상경화성 변화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뇌 백색질 변성이 발견되었을 때는 고혈압이나 당뇨, 흡연 등 뇌졸중의 위험 인자들을 적극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열공성 뇌경색이라는 건데요. 열공성 뇌경색은 큰 혈관에서 나온 작은 혈관들이 막히면서 발생하는 작은 크기의 허혈성 뇌병변입니다. 증상이 없이 열공성 병변이 발견이 되더라도 실제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뇌졸중의 위험인자들을 적극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암 검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국가 암 검진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죠. 네, 우리나라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은 1999년부터 의료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위암이나 자궁암 그리고 유방암 검진을 시작한 이래로 2019년 7월에 이제 폐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폐암 검진까지 확대돼서 현재는 이제 6대암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표를 보시면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에 대한 암 검진이 실시되고 있고.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은 홀수년생은 홀수년마다, 짝수년생은 짝수년마다 실시되고 있습니다.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의 남녀에서 매년 실시되고 있고요. 간암 검진은 간암의 고위험군만을 포함하게 되는데 매 6개월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올해 7월부터는 만 54세 이상, 만 74세 이하의 남녀 폐암 발생 고위험군을 대해서 저설량 흉부 CT를 통한 폐암 검진을 2년마다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네, 암별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위암인데요. 검진 대상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위암은 2012년 국가 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남성 18.5%, 여성은 이제 9%로 남녀 합쳤을 때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입니다. 네. 네, 또한 이제 위암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았을 때 위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최대 65%까지 감소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검진을 받으셔야 되는 이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만 40세에서 74세까지의 이제 남녀 성인 모두에서 위암 발생률이 이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위암 검진을 이제 그 나이대에서는 꾸준히 받는 게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 74세에서 만 84세까지는 아직까지 검진의 효과가 이제 근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제 의사와 상담 후에 이제 상담을 받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 만 85세 이상의 이제 고령에서는 검진의 효과가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조기 위암이라는 것은 이제 크기가 2배까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1.6년에서 이제 9.5년 정도까지 약 3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발견된 위암의 크기가 작을 때 더 쉽게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 2년 간격으로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검진할 때 어떤 검사들을 받게 될까요? 네, 위암을 조기에 찾아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검사는 이 입을 통해서 내시경 관을 넣어서 위를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위내시경이랑 그다음에 이제 조형 약물을 섭취한 후에 그 영상을 엑스선으로 찍어서 검사하는 위장조형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2015년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암검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위내시경은 위암 사망률을 65% 정도, 위장조형술은 약 36% 정도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이제 위암 검진의 이제 정확성도 위내시경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그 위내시경과 위장조영술 모두 그 검진에 효과가 있다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위내시경이 조금 더 우수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내시경을 할 수 없거나 위내시경보다 이제 쉬운 검사를 원할 때는 위장조영술 검사도 이제 권고를 할 수는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내시경으로 검진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런데 위암 검진에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요? 네, 위암 검진의 부작용은 전체적으로는 좀 드뭅니다. 그 다음 표를 보시면은 위내시경의 부작용은 전체적으로 0.002% 정도라고 그러고요. 한 10만 명에 2명 정도 발생한다고 하고 주로 나타나는 것이 수면 내시경을 하면서 진정제로 인한 호흡 억제나 조직 검사 같은 생검을 하면서 발생하는 출혈, 그리고 내시경 전에 투여하는 약제에 관련된 부작용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장조영술 촬영의 부작용은 한 0.01%에서 0.02%, 한 10,000명에 1명에서 한 2명 정도 발생한다고 하고요. 네. 그 가장 흔한 부작용은 조영제 사용으로 인한 이제 발륨이 기도로 넘어가는 발효 흡입이고, 그 이외에 과민증으로 인한 발진이라든지 쇼크, 구역, 구토, 그리고 방사선에 의한 노출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제 관리 가능한 정도 수준의 부작용이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위암 검진을 받으셔도 될 것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대장암입니다. 이제 검진 대상과 그리고 또 주기는 어느 주기로 좀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대장암은 남성에서는 2번째, 여성에서는 3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고요. 전체 암 사망자 중에서는 남성에서는 4번째, 여성에서는 2번째로 많은 암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을 보시면 네. 1999년부터 2012년 정도까지 이제 대장암의 발생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장암은 한 45세 정도부터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고, 이제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권고안에서는 45세부터 80세까지의 성인은 암 검진을 받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1세 이상의 고령에서는 검진의 효과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의사와 상담 후에 검사를 진행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네. 네, 우리나라에서 대장암 검진은 대변 자멸 검사를 1에서 2년마다 시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이 있는데요. 다음 그림은 이제 미국 소화기학회에서 권고하는 대장암 검진 검사와 검진 주기입니다. 먼저 1단계 검사를 권고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단계 검사를 못할 때 2단계 검사, 3단계 검사를 하는 식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검사는 대장 내시경을 매 10년마다 검사를 하거나 분변 자멸 검사를 매년 검사하는 것을 이제 1차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고, 검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CT 대장조영술을 5년마다 검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대장암을 검사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각각의 장단점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 분별 자멸 검사인데요. 장단점이 어떻게 될까요? 네, 분변 자멸 검사라는 것은 이제 대변을 채취를 해서 이제 대변 속에 혈액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검사입니다. 네, 그 전에 이제 대장암이 생기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은 그림을 보시면 네. 선종 암연 속체라는 이제 이론이 있습니다. 이제 이 이론이 어떤 거냐면 정상 대장에서 이제 선종이라는 용종이 되고요. 그 용종이 평균 10년 정도의 이제 기간이 지나면서 암으로 변한다는 이론입니다. 네. 그 한 70% 정도의 대장암이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분변 자멸 검사에서 이제 어떤 선종이 진행될 경우에 이제 크기가 커지면은 덩어리에서 피가 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발견을 하는 게 이제 분변 자멸 검사라는 겁니다. 그 추가적인 이제 검사, 만약에 이제 피가 발견이 됐을 때는 이제 추가적인 검사를 해서 이제 조기암을 찾아낼 수가 있는 이제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이제 분변 자멸 검사의 가장 큰 장점은 침습적이지 않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고, 그다음에 이제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진행된 선종이나 암에 대해서는 민감도가 좋고, 또 반복해서 검사를 했을 때 그 효과가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 암검진 프로그램에서는 선택하기가 굉장히 좋은 검사입니다. 하지만 이제 반복적인 검사가 필요하고 정확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검진할 때 대장 내시경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대장 내시경은 대장암이나 이제 선종을 찾는 데는 가장 좋은 검사이고요. 이제 검사를 하면서 진단이랑 치료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검사 간격도 10년 정도로 이제 길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이제 대장 내시경을 통한 검진을 했을 때 이제 대장암 발생이라든지 대장암의 그 사망률이 둘 다 감소한다라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대장암을 찾는 데는 가장 좋은 검사입니다. 네.
예, 대장암의 이제 검진 목표는 이제 진행된 선종이라는 걸 찾는 것이 목표인데요. 진행된 선종이라는 것은 크기가 1cm 이상이면서 조직 검사 결과가 이제 관상 선종은 아니고 이제 육모상 선종이나 이형성 같은 것으로 나왔을 때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는 이제 그것보다 더 작은 이제 선종들도 발견을 하고 제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제 이런 작은 선종은 암까지 이제 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이제 건강검진 목적으로는 의미가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네, 사실 대장암의 검사는 이제 대장 내시경이면 충분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다른 검사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중 조형 바륨 관장술과 CT 대장 조형술인데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 네. 어떤 검사인가요? 네, CT 대장 조형술이라는 거는 이제 잔변 표지자라는 것을 이제 섭취를 한 후에 이제 대장 내시경처럼 전처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장을 부풀려서 이제 CT 검사를 하는 겁니다. 네.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할 때 이제 대장 내시경이라는 것도 맹점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안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까지 잘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대장 내시경의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천공입니다. 이제 네. 뚫릴 수가 있다는 건데 이제 이럴 위험성이 낮고 그다음에 1cm 이상의 이제 선종에 대해서는 민감도가 꽤 높습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이제 방사선 노출이 된다는 게 이제 단점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1cm보다 작은 병변은 또 잘 찾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중조형 바름 조형술이라는 검사가 있는데 이 검사는 이제 직장에다가 이제 그 가는 관을 이제 항문 쪽으로 이제 넣고 그다음에 이제 공기랑 고밀도 바륨을 이제 주입을 해서 대장벽을 이제 바륨으로 코팅을 해서 이제 관찰하는 검사입니다. 근데 대장암을 찾는 데는 효과가 좋은데 이제 그거보다 작은 진행된 선종이라든지 작은 선종을 찾는 데는 효과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대장암에 대한 사망률이나 전체 사망률을 줄인다는 이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재 검진으로는 권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러면 혹시 이제 대장암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검사들 중에 좀 합병증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네, 그 대장암 검진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는 분변 자멸 검사는 특별히 합병증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거 말고 이제 대장 내시경에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그 중대한 합병증은 한 0에서 0.47% 정도 발생한다 그러는데 출혈, 천공, 심혈관계 이상 등이 이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미한 합병증은 한 0.2%에서 55%까지 좀 다양하게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 복부 통증이라든지 경미한 출혈, 경미한 심혈관계 이상, 항문 통증, 어지러움 등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장 내시경으로 인한 이제 사망도 보고는 되고 있는데요. 이게 한 0에서 0.06%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외에도 이제 CT 대장 조형술이나 이중 조형 발용 관장술도 장 정결이라고 해서 이제 대변을 이제 비워내는 이제 비워내고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천공의 위험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그 위험성은 높지는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가장 많이 발생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위암과 대장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올해 7월부터 국가 검진에 정식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이제 폐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폐암은 진단되면 대부분 말기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제 진단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떤가요? 네, 폐암은 2012년 전체 암 발생률은 이제 9%로 전체 4등 정도인데요. 대신에 이제 암 사망률은 이제 남성에서 26.2%, 여성에서는 16.4%로 전체 1위인 암입니다. 그리고 이제 5년 상대 생존율도 이제 남성에서 19.4%, 여성에서 28.2%로 굉장히 낮은데요. 대신에 좀 조기에 발견하는 경우, 이제 국한된 병기에서 발견될 경우에는 그래도 생존율이 한 49%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네. 이제 조기에 진단받았을 때 생존율이 이제 확실히 좋은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미국에서 대규모 임상 연구를 했었는데 이제 하루에 이제 담배 피운 이제 갑수랑 그다음에 흡연 연수를 곱한 것을 이제 감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제 30감년 이상 이제 흡연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저설량 흉부 CT로 이제 폐암 검진을 했더니 사망률이 20% 이상 감소했다는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도 2019년 7월부터 폐암 검진을 시작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언제 어떤 검사를 받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검진 주기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 다음 그림 같은 것이 이제 저설량 흉부 CT라는 이제 검사입니다. 그 폐암 검진은 저설량 흉부 CT로 받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저설량 흉부 CT라는 것은 조기 폐암을 발견하는 데도 효과적이면서 일반적인 흉부 CT에 비해서 이제 방사선 사용량이 10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건강검진에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검진 간격은 1년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검진 간격을 1년, 2년, 3년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어떤 검진 간격이 가장 효과적이었는지 연구를 했는데 1년 간격으로 이제 저설량 흉부 CT 검사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폐암 검진은 이제 폐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마다 건강검진을 이제 받는 것으로 폐암 검진을 시작을 했는데 검진을 받지 않는 애에도 추가적인 이제 폐 CT 검사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저설량 흉부 CT가 정말 이제 초기에 폐암을 잡아낼 수 있나요? 네, 저설량 흉부 CT는 굉장히 작은 결절까지도 이제 잡아낼 수가 있고요. 여러 연구에서 저설량 CT에서 이제 발견되는 폐암의 한 60% 정도가 1기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초기에 폐암을 찾는 데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결절 발견율이 너무 높아서 한 20에서 53% 정도까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제 과도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암이 의심되는 결절에 대해서는 2차적으로 기관지 내시경이라든지 아니면 바늘을 이용한 이제 조직 검사를 한다거나 수술 같은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 출혈이라든지 기흉 같은 이제 그런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표를 보시면 네. 다음 표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각 검사별 방사선 조사량이라는 것입니다. 그 저설량 CT는 방사선 조사량이 한 1.4mSv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 이제 방사선 피폭의 위험은 있기는 있는데 이 정도의 위해도는 낮을 것으로 좀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말 뭐 이런 다양한 검진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겠죠, 과장님. 네, 그 폐암을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금연입니다. 국내에서 발표된 연구에서도 흡연군에서 비흡연군보다 폐암 발생이 3배 정도 증가한다고 하고요. 이게 잠깐 동안 금연을 했다가 다시 이제 흡연을 하는 군에서도 2배 이상 그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0세 이상의 이제 폐암 고위험 군에서는 폐암 발생 위험이 3.5배까지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이른 나이에 금연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심혈관 질환, 대사 질환, 그리고 기타 암으로 인한 이제 사망도 증가할 수가 있고요. 금연을 하고 나서 이제 15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일반 사람들이랑 폐암의 발생 위험률이 이제 동일해진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적극적으로 금연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건강검진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검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알게 되었는데요.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질병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이제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같은 개념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1차 예방이라는 것은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질병이 생기지 않게 하는 이제 생활 습관 교정 같은 것들인데 뭐 운동을 하거나 금연을 하는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2차 예방이라는 것은 이제 질병이 있기는 있는데 증상이 없는 이제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조기에 질병을 발견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건강검진을 받는 목적은 바로 질병의 2차 예방에 있을 수가 있고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협심증 같은 이제 눈에 보이는 질환이 나타나기 전에 고혈압이나 당뇨, 이상지질혈증 같은 이제 위험인자를 찾아내서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다음에 무증상의 조기암을 찾아내서 치료 가능한 시기에 치료를 시작해서 이제 암의 사망률을 낮추는 것이 또 두 번째입니다. 불편하지 않다고 해서 검진을 미루지 말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제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검진해야 되는 항목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검진 과정들도 복잡해서 이 건강검진을 어렵게 느끼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이 좀 그런 오해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건강검진 바쁘다고 미루고 복잡하다고 건너뛰어도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반드시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셔서 건강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TV닥터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